지금부터 제2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성과 공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육혁신원장 김현정입니다. 다음은 김광호 혁신지원사업 전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처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하는 대학혁신, 동행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2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성과 공유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학년도부터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어느덧 사업 5년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인 외대비전 2028 실현을 위한 교육혁신과 학교의 특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2기 사업을 통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창의 융합 교과목 개발에 보다 전력하는 한편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 중심의 교육 가치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배우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경상국립대 교육학과 이동엽 교수님께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치외교학과 최원근 교수님,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남윤호 교수님께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어떤 혁신 교과목 개발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박민정 학생이 혁신 교과목 학생 참여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학생상담센터 이미화 교수님, 윤지영 교수님, 그리고 지수민 말레이 인도네시아과 학생이 비교과 교육 과정 혁신 사례와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에서의 성과와 공유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 교육 모델이 공동으로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사회자,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소개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연구자분들 그리고 실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부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는 환영사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이 포럼의 격에 맞게끔 총장님께서 하시는 환영사인데 총장님 일정이 워낙 빠듯해가지고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좀 밝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혁신성과 공유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어와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지식을 도구로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흡수, 고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융복합 미래인재 양성 체제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어 계열 유사 중복학과를 구조조정하였고 캠퍼스별 특성화 발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캠퍼스는 이문, 사회과학 중심의 다국어 데이터 기반 외국학 융합을 중심으로 글로벌 캠퍼스는 정보기술, IT, 생명공학 기술, BT, 그리고 문화기술, CT 기반의
실용학문 융합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송도 캠퍼스는 데이터 기반 첨단 과학대학으로 특화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헌신과 동참을 토대로 세워졌으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덕분으로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낸 성과를 함께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서로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교학상장의 새 모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포럼의 주제를 함께하는 대학 혁신, 동행, 그리고 동행으로 정했습니다. 동행하니까 헷갈려가지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앞에 있는 행은 짧은 음이고 뒤에 있는 행은 긴 음입니다. 장단음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발음은 해봤는데 사실 동행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뜻풀이는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경상국립대 이동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곧 오실 예정이시죠? 네. 그리고 국제기구 연계 교과목 개발 사례를 발표해 주실 최원근 교수님, 홉스 CCS 혁신 교과목 우수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실 남윤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외 교육 혁신과 관련해 발표해 주실 교직원, 학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에서 발표하지는 않지만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헌신해 주시는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함께 동행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귀한 시간 내주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룡이 웅비하는 새해 여러분에게 행운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박정운 대독.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동혁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동혁 교수님은 교육공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셨고 대학으로 이직하신 후 교원양성기관 평가위원, 경상국립대학교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준비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평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이동혁 교수님께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우수 사례 및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이동엽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우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좀 이렇게 나아가야 할지 이제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지 이제 이런 내용 중심으로 내용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제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 정도라 길게 말씀 나누기는 힘들 것 같고요. 슬라이드가 한 25장 되는데 25분이니까 이제 장당 한 1분 정도 제가 이렇게 쓰면서 재밌고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보시면요. 글로컬 대학, 우리 이제 서울 지역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직원쌤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이 글로컬 대학이 사실 이제 수도권 이하 대학들은 지난 1년 동안 아주 광풍이었습니다. 글로컬 30이라는 대학에
최초 이제 10개 대학 선정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정말 대학의 사활을 걸고 제가 이제 경상국립대가 우리나라 9개 거점 국립대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제 소속 교원으로 글로컬 대학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국립대학 육성 사업, 이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똑같은 성격의 이제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대학혁신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렇게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대학혁신 지원 사업,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과연 어떤 취지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 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국가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국가에서 대학에 그냥 이렇게 좀 대학에 이제 지원금을 줬다면 이제는 너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그에 따라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금액을 주고 대학 간의 약간의 경쟁을 통해서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원금을 조금 더 대학별로 차등해서 얹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취지는 저러합니다.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자, 핵심 가치 3가지 볼까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자율 강화입니다. 자율 강화. 이게 사실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가 교육부에서 나온 입장이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제가 교육학 전공이라서 조금. 근데 이렇게 보면 대학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자율 강화인데 이게 몇 년에 거쳐서 이런 사업,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대학들마다 이제 우수 사례를 계속 보시다 보니까 유사해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혁신의 성장. 요즘 들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죠. 혁신의 성장. 그리고 성과의 제고.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세워진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보고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학이 노력을 할 것인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뭐 관련 평가 같은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또 받아도 보고 또 하러도 가 보면 사실 국가는 각 대학을 이렇게 줄 세우는 거에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주어진 현실이 다 다른데 그런 대학들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 자체적으로 우리 대학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서 보고서에 넣어주면 이제 본부에서는, 국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그거를 보고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컬 대학 선정대학 분석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자료는 글로컬 대학 이제 10개 대학 발표할 때 교육부에서 같이 이렇게 보도자료로 내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이번에 1차 년도에 선정된 10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아시는 교수님들도 계실 것 같고, 위에서 한번 보면 강원권에 이제 한림대, 강원대, 강릉, 원주대 통합 모델, 그리고 이제 그렇죠. 네, 강원대, 강릉, 원주대가 두 대학인데 실제로 통합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강원권에서 3대학. 자, 경기권으로 내려오면 한국교통대가 경기에 있는데 이제 충북에 있는 충북대하고 또 통합 모델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 이제 안동대하고 유일하게 이제 전문대학 중에 하나였던 경북도립대가 통합 모델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의 포스텍, 포스텍이 또 선정이 됐죠. 사립대학. 자, 그리고 강원권에 있던 한림대도 사립대였죠. 자, 그리고 내려오면 울산, 경남권에 이제 울산대학교, 사립대학교, 그리고 부산대, 부산교육대학의 통합 모델,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자, 왼쪽으로 가면 전남에 이제 순천대학교. 이제 거점 국립이 아닌 지역 중심 국립대학 중에 순천대학교가 단독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그리고 전북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 대학,
10개 대학인데 이제 통합 모델까지 하면 14개 정도 대학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게 볼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국립대학들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굉장히 제가 이제 국립대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국립대스러운 컨텐츠로 이 핵심 기치를 내걸었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방산, 저희 사천에 이제 카이라는 기업이 있고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청될 예정지가 사천인데 뭐 그런 것들이랑 연관을 시켜서 우주항공방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학교를 특성화 이런 거를 내걸었고 이제 근데 사립대를 한번 보시면 한림대학교가 인공지능 교수 강의 20% 도입 AI 약간 이제 교육 혁신 쪽으로 가장 큰 기치를 내걸어서 그리고 포스텍은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형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한번 잘해 보겠다 포스텍답게 이런 거를 이제 내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 이렇게 세 군데가 사립대학인데 울산대는 또 울산대스럽게 산업단지 6곳에 멀티 캠퍼스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기조 강연이 끝날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개 대학을 선정하실 때 같이 나왔던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정 기준, 미래교육 혁신 모델. 자, 지금 제가 검게 표시해 놓은 게 이제 각 대학에서 내걸었던 내용인데 저기는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컨텐츠도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대학이나 지역이 바로 드러나는 거는 좀 이렇게 땡땡 처리를 했는데 미래교육 혁신 모델이 이제 1번 조건으로 AI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아까 이제 선정된 대학이었던 것 같고 14개 학부를 하나의 단일 대학으로 통합하겠다. 사실 저런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제일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야, 이런 것까지 가능해? 내지는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식의 감탄사가 나오는 게 정말로 혁신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학부를 하나의 칼리지로 묶겠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혁신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 간의 이 생각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오너십으로 사립대학 같은 경우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국립대에 있다 보니까 저런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가장 큰 기치로 내걸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가 첨단 인재 양성 모델입니다. 네. 우주항공대학 시설 아마 경상국립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것 중에는 제가 계속해서 좀 보면서 저 캠퍼스 프리 학기제가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 학기는 우리 이렇게 중학생들 자유학기제처럼 대학을 다녀서 졸업해야 되는 총 8개 학기 중에 한 학기는 아예 캠퍼스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고 인턴십을 하든지 어학연수를 가든지 해외 교환학생을 가든지 그러니까 캠퍼스 프리라는 거죠. 무조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저렇게 하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대학의 문화를 바꿔보겠다. 엄청난 획기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저도 대학에서 뭐 이런저런 뭐 위원회 활동이나 TF 많이 해보는데 한 학기를 통째로 학생들을 저렇게 학교에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는 엄청난 이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제 저 정도 위상으로 내걸어야지 글로컬에서 약간 고려가 되었다. 정말로 좀 경쟁이 치열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지역 동반 성장 모델. 지역 동반은 사실 우리 한국 외대는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얼마나 많은 또 대학들이 있고 또 좋은 대학들이 같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이제 성장을 특히나 거점국립대는 그런 성장을 끌어가야 된다라는 약간의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델도 이제 이번에 글로컬에서 많이 가만히 됐던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대학들 간의 통합으로 세 군데나 선정이 되었죠. 자, 글로벌 심화 모델.
만약에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뭔가 이런 혁신적인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신다면 아마 저런 이제 내용으로 글로벌 쪽으로 특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계속 이 강의를 의뢰를 받고 약간 맞춤형으로 제가 아무 능력은 없지만 전공자로서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드린다면 이 글로벌 모델 쪽으로 가장 많은 리소스와 역량을 가진 대학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컬에서 각 대학의 계획서 중에 좀 좋았던 사례가 이제 정리가 된 걸 보면 아시아 대학의 MBA 공동 학위라든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외국인 학생들 글로벌 파트너십 중점 ODA 교육 협력 사실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런 쪽으로 조금 더 특성화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서비스 확대 모델이라고 해서 사실 저기 세 번째 있는 올시티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작은 규모의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주장한 컨텐츠인데 대학 전체를 하나의 도시 전체를 하나의 대학 문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특정 도시에 가면 그 대학을 품고 그 도시 자체가 대학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표정이 좋죠. 우리 지역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간 이런 그러면서 그 대학의 이미지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동부의 아이비리그 쪽은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로 좀 내용을 주장한 경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신 이 5개가 교육부에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았다라고 만들어 준 내용이고요. 자, 국립교육성 사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내용인데 유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 국립대 간의 연계, 특화, 융복합, 글로벌,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가 국립교육성 사업에서는 1번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으로서 어떻게 그 지역을 더 살리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아라 라는 게 가장 평가에 있어서 첫 번째 핵심 준거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국립대학 간의 연계, 이제 통합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립대학인 한국외대는 특별히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의 고등교육이랑 비교해 보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대학이 참 많긴 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립대학들끼리라도 조금 이렇게 모아지면 어떨까라는 이제 컨텐츠에 의해서 세 번째는 특화 분야 연구. 근데 특화 분야는요 대학마다 워낙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컨텐츠로 결정적인 평가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특화 분야를 얼마나 잘 선정해서 잘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융복합 및 전문 인재 양성. 네. 앞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교육. 자, 국립대 육성 사업도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내용을 핵심 준거로 해서 그 대학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외대가 처해 있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 나아갈 방향은 어떠할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왔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하기 전에 이제 우수 사례를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구글링 열심히 하면서 1번 온라인 교육 플랫폼 러너스, 교육혁신 디자인단, 실감 미디어 체험, 교육과정 개편, 인문융합교육원 신설 이렇게 이제 그 대학에서 내놓은 자료를 봤는데 뭐 특별히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글로컬이라는 걸 경험해서 그런지 특별히 이제 어떤 컨텐츠가 우수한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신 게 이제 한 대학의 사례의 집이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대학입니다. 원격 수업 체계 전환, 신입생 특별 관리,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 사회소요 맞춤형 취업,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실 우리 한국외대에서도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그 계획서를 꼼꼼히 봤는데, 자, 세 번째.
가까이 있는 대학이죠. 지속가능 목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리고 학생 수요에 부합하는 비교과 연계, 전 주기적 상담 시스템 등등. 자, 저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봤고요.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대학 두 사례를 그냥 특징적인 것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 위에 우수 사례 4번에 위에 있는 도전 학기제가 제가 경상국립대학에서 관련 TF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건데, 학생들이 그냥 그 학기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캠퍼스 프리 학기제처럼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이번 학기에 뭘 하겠다라는 거를 3, 4, 5 모여서 계획을 세워서 교수님을 선정을 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그 학기의 학점을 채워나가는 이 도전 학기제가 사실 우수 사례로 저희 대학에도 전파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교수법, 뭐 플립 러닝이라든지 뭐 등등,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라는 게 지금 보신 정도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수 사례가 구성되어 있구나. 두 번째,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네. 자,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로컬과 국립대 육성 사업을 이제 믹스를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게 소위 이거를 평가하는 이제 교육부라든지 입맛에 좀 맞을 것인가. 사실 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엇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은 지금 보시는 이 5개인 것 같아요. 교육 혁신, 인재 양성, 지역사회, 글로벌, 대학 간의 연계. 이 5개가 결국 이 보고서에 실려야 되는 목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두 사업의 꼭지를 서로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가지고 온 부분이거든요. 자, 교육혁신 첫 번째. 제가 외대의 그 계획서하고 연차평가 보고서를 봤는데, 외대에서는 가장 이제 상위의 기치에 내걸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교육혁신에 해당하는 걸 제가 3개 정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수요 부흥, HUFS, 후프스, 네, 고유 역량 강화. 두 번째는 핵심 역량 기반의 학생 창의 성장 구현. 사실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미래사회 대응, 첨단 스마트 교육 플랫폼 구축. 사실 모든 대학에서 요즘 하고 있는 스마트 플랫폼 구축인데, 한국 외대에서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핵심 가치 중에 이 3가지는 교육 혁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재 양성. 제가 분석했던 중거 두 번째 인재 양성에 해당하는 거는 학과 간의 벽을 허무는 융복합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사실 우리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도 한국 외대 혁신지원사업 보고서 내용을 잘은 모르시죠? 네. 나중에 다시 자꾸 나중 하는데 거의 끝이 다 돼 가는데, 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작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찌됐건 인재 양성 파트는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글로벌 내용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고 좀 봤더니 교육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학내 지원체계 혁신이라고 해서 글로벌 융복합 교육혁신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이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찾았던 2가지 중거가 지역사회랑 대학 간 연계라는 게 2개가 더 있는데, 이 내용은 사립대학에서는 사실 좀 힘들죠.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특히 지역사회하고의 동반 성장 하려고 하는데 옆에 또 대학이 있어. 서로 이렇게 좀 중첩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대학, 서울에 있는 국립대가 한국체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이렇게 3군데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국립대인데, 보니까 그 대학들끼리 서로 교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방송대에 있는 최첨단 기자재를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사립대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재단도 서로 다르고,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 컨텐츠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조금 분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세 가지 결론은요. 지금 한국 외대는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도 다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보고서 정도의 전공 간의 벽 허물기. 이거 진짜 힘듭니다. 교수님들께서 정말로 이렇게 좀 경쟁 구도가 심하고, 특히 우리 한국외대에는 제가 또 아주 친한 지인 교수가 계셔서 얘기를 한 번씩 나눠보면 그 다양한 외국어 전공 쪽 교수님들이 정말 그 언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많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조건일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혁신지원사업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야, 외대에서 이게 가능해? 외대에서 이것까지 한다고? 여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어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이 정도는 다른 대학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약간 요런 이제 얘기가 돌면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고요. 자, 기존 체제의 개선,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사실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중에 제일 많이들 하시는 게 수시 입학한 학생들을 미리 불러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한 학기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플렉서블하게 바꾸는 이런 것들이 많은 대학에서 이제 하고 있는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인데, 그 또한 쉽지가 않죠. 제가 저희 대학에서 TF를 해봤더니 그 학생들이 혹시나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다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가 누구의 책임이냐,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식 학생이 아니니까 뭐 이런 문제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체 환류 체제 구축, IR 센터랑 관련된 거죠. 네, IR 센터.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 CIPP, PDCA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지금 저기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 한국외대 보고서에는 너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대학의 보고서를 읽다 보면 약간 이렇게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 모형들은 이렇게 보고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 나온 모형들은 아닌데, 저 모형에 맞춰서 글을 적으시다 보면 체계가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제시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맥락에서 제가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사실 이게 중요한데, 두괄식 체제에 기반을 두고 조화롭게 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약간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대학의 목적과 목표를 시작해서 핵심 역량 보여주고, 그 다음에 로드맵 잘 정리를 해주시고, 세부 영역,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CIPP나 PDCA 활용, 마지막으로 예산 보여주고 환류 어떻게 하겠다. 사실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쓰는 보고서를 보면 약간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식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안 되는 대학이 있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접 써보시면 이 순서대로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모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야지만 이 순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외대가 이 내용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자꾸 뭐 외대 칭찬을 하러 오셨습니까? 이거 뭐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잘하고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자,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한 리더십을 포함한 그 추진 체계에는 반드시 총장님이 들어오시고 혁신처장님 뭐 이렇게 좀 다 들어와 주시면 좋은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예산. 계획은 번지르르한데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피드백하기 위한 환류 체계. 환류 어떻게 하겠다. 성과 지표 같은 거 연결시켜서. 마지막으로 IR. 요즘 이 IR이 굉장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R 체계가 잘 갖춰야 되는 이유가 교육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 독립된 약간 IR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대학의 점수가 몇 점이다라는 것을 보고해주면 교육부도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얼마나 IR이 독립되어 있고 얼마나 엄격하게 평가를 했는지를 보고 이제 대학들을 좀 평가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 IR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 외대도 이거를 이제 독립시켜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면 대학들마다 이제 주어진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대신에 그 대학에서 좀 특징적인 꼭지를 잘 뽑으셔가지고 보고서를 잘 쓰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체계들을 잘 갖춰서 잘 보여주시면 그런 것들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또 마지막으로 한국외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특징적인 사업을 잡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보십시다. 제가 뭐라고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네, 이걸로 해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학 혁신을 위한 방향을 우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 큰 시사점을 주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혁신 교과목 개발 및 지원의 성과 발표로 정치외교학과 최원근 교수님께서 국제기구 연계 교과목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과 최원근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주 난민 시대와 한국 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국제기구 연계 교과목 개발 사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너무 성대하고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국제기구 연계 교과목 개발 사례는 지금 제가 준비한 글로벌 이주와 난민 수업뿐만 아니고 글로벌 캠퍼스 프랑스 학과의 이한 교수님께서 또 그 연구하신 국제 난민회의의 상호 문화 소통이라고 하는 교양 과목과 함께 쌍둥이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따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경계너머 연구센터라고 하는 모임을 같이 하면서 국제기구, 특히 UNHCR이나 IOM 같은 국제기구와 우리 한국외대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글로벌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에서 각각 특성화된 교과목을 같이 동시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저희가 국제기구와 기브앤테이크를 서로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두 개의 개발 사업을 쌍둥이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만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한 교수님의 발표도 한번 저희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주와 난민인가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이주기구 IOM에서 발표한 WMR 보고서 2022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 연간 2억 8천만 명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2억 7천만 명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던 2020년 기준으로도 2억 8천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UN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 우리가 UNHCR 또는 UN 난민기구라고 하는 기구에서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 보고서를 보면 그 일반적인 이주민과 별도로 전 세계의 강제 이주민이 이제 1억 명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포함해서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의 여러 난민과 다양한 강제 이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국내적으로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이주민들은 대략 226만 명, 그래서 2021년 대비 5.8%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총 인구 대비도 4%를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시대에 이 이주민들의 증가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글로벌 난민 포럼이라고 하는 국제 행사가 2019년에 이어서 2023년 지난 1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리아 난민 위기 이후로 국제사회가 난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다가 국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우리가 난민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민간 영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는 공적 영역에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뿐만 아니고 민간 NGO들, 학계, 종교기관, 또 기업, 스포츠단체 등의 다양한 민간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회의가 정례적으로 4년마다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이 우리가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또는 어떤 특정한 난민들을 유학생으로 또는 스포츠 인재로 수용하고 육성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로 보충적 난민 수용이라고 하는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을 난민이라고 하는 지위가 아니고 숙련 노동자로, 유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그 보충적 난민 수용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일본의 그 국제개발협력기구인 자이카나 민간 그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그래서 국제 기독대학이라고 하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미얀마의 난민들을 유학생으로 수십 명 단위로 이미 수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서강대학교에서 작년부터 그 2명의 난민 유학생을 지금 받는 사업을, 시범 사업을 법무부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주와 난민 시대에 교육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업,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기구 연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특히 국제 이주 난민과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주와 난민 이슈를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 공동체로서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 이주와 난민 현상의 흐름에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주와 난민 관련된 그 수업들,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된 수업들이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런 수업들과는 다른, 그런 과정들과는 다 다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특히 이 한국외대가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한국의 유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수많은 대학들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과정과는 차별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래서 특히 이주난민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학문적인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 세대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에 좀 응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제기구와 지속 가능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 국제기구의 다양한 경험들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접해보고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교내 이제 다양한 학생 수요와 이제 우리가 좀 이 과정을 통해서 채워야 될 갭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외과에서 기존 교과목으로 국제기구나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리는 국제정치 현안이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어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한 의제들을 일부 다루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이주난민, 환경, 기후변화, 보건, 평화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 국제정치적인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과목들은 아직 비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내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 보고자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제관계 개론, 국제개발협력, 정치학 프로세미나 세 수업에 수강생들 98명을 대상으로 해봤고요. 이 학생들의 특징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거나 이중 전공하는 3, 4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외대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다 경험했고 이제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협력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는 뭐냐, 분야는 뭐냐라고 한 질문에 당연히 가장 많은 거는 기후위기였습니다. 그거는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들도 매년 겨울과 여름이 되면 기후위기를 이제 실제 몸으로 체감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기후위기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고, 그 다음으로 난민, 그리고 전쟁과 내전, 테러리즘이라는 대답을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굉장히 상응하는 그런 응답들이 나왔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그러면 그 중에 교과목 개설을 원하는 의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굳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난민과 이주가 60%의 대답을 얻어서 가장 많은 수요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권과 인도적기, 평화, 분쟁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후 변화가 응답률이 적었던 것은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 수업에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SDG를 하다 보면 개발 협력도 하지만 기후 변화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미 일부 수업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생소한 분야로 남아 있었던 난민과 이주, 인도적 개입, 평화 문제 같은 것들이 높은 응답을 받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난민 관련 교과목에서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국제기구 연계 개발 사업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인데,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사실 국제기구 실무자들의 특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본인들의 진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제기구 진출을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해보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응답들을 했던 것 같고요.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인턴십과 같은 이제 비교과 활동에 참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근데 이제 국제기구 인턴십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역량으로 참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루트를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민과의 대화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학생들이 이주와 난민에 관심은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민이나 난민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소통의 그 통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나중에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호문화 소통 과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떤 국제기구를 컨택할까라고 해서 두 가지의 국제기구를 사실 염두에 뒀습니다. 하나는 이제 난민을 주로 다루는 UNHCR, UN 난민기구라고 하는 국제기구였고요. 여기가 좀 특이했던 거는 지금 한국 대표부에 한국 출신 전혜경 대표님이 와 계십니다. 원래 국제기구가 대표를 파견할 때, 사무소의 대표를 파견할 때 본국 출신을 잘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전혜경 대표님은 요 전에 이제 미얀마에 계시면서 미얀마 로힝야 난민위기를 중재하고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아마 국제기구에서 좀 쉬어가라는 의미로 한국 대표부에 발령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올해 중에 아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책임자로 아마 영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전혜경 대표님하고 좀 친분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앞으로 좋은 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주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이주기구 IOM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주민들의 정착과 관련된 지원들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이어서 앞선 유엔 난민기구가 난민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주민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주기구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주 문제 전체를 다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그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민들의 지역 정착, 그 지역 통합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두 국제 기구를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봤고, 동시에 이 두 국제 기구와 접촉을 좀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외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작년 한 해 동안 하반기에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계너머 연구센터 차원에서 먼저 우리는 저희가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 방안들을 논의를 했고요. 네, 법률이나 공보, 사업부서 등 다양한 경로로 처음에 접촉을 하다가 8월에 법무 담당관하고 면담을 했고, IOM 한국사무소 실무자가 학교를 방문해서 또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두 협의를 통해서 두 기구 모두 이런 그 난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특강 강사 지원이라든가 수강생들이 자원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MOU를 맺는다든가 구체적인 어떤 제도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꺼리는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또 탑다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IOM 한국사무소 대표 면담이 있었고요. 또 11월에는 유엔 난민기구 전혜경 대표가 이민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여차 학교에 방문한 것을 기회로 총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구두로적 수준에서 우리가 그 유엔 난민기구와 또 IOM이 한국 외대에 와 협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일단 동의를 하는 정도까지는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한 해 이제 남은 과제이기도 한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 것이냐는 사실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협력 방안들로는 저희가 이 난민 관련 교과목, 이주 난민 관련 교과목을 진행할 때 국제기구에서 특강을 지원해 주신다든가, 또는 두 기관의 본부에서 고위직이 방한할 때 특강을 외대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다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이주나 난민 관련 비정부기구 NGO들 특강을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이나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세계 난민의 날은 6월 20일, 세계 이주민의 날은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학기 말하고 묘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목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국제기구가 연계해서 이 특정한 그 기말 프로젝트를 대신한 대외 활동 같은 것들로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자원봉사나 인턴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교과 활동 내지는 교과목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의외로 국제기구가 흥미를 보였던 부분은, 특히 IOM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월드 마이그레이션 리포트를 500페이지 정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문 번역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이 500페이지를 번역하는 비용을 또 부담하기는 굉장히 좀 무게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와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외대가 가지고 있는 좀 자원들을, 리소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협력을 어떻게 하면 제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은 현재는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라고 하는 수준에 있고요. 앞으로는 향후에 MOU를 추진해서 인턴십이나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학부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들, 마이크로 디그리라든가 아니면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단계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보면서 느꼈던 공통적인 한계라고 한다면, 사실 이 IOM 한국 대표부나 UNHCR 한국 대표부가 여러 학교로부터 강의, 인턴십 등의 요청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외고나 국제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부터 여러 대학들과
로부터 이런 오퍼들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특정 학교와 배타적인 성격의 MOU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기존에 MOU를 맺었던 사례들을 보니까 유엔 난민기구는 서울대 로스쿨과 MOU를 맺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MOU가 종료가 돼서 맺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난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 상담을 위해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프로보노 활동을 했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대가 가진 자원들을 활용해서 MOU를 유도해내는 것들은 좀 필요하겠다. 또 IOM은 이화여대와 국제개발협력을 매개로 그 MOU를 맺었던 적이 있어서 우리 외대가 가지고 있는 MOU 가능성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내외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는데, 경계너머 연구센터가 작년에 결성된 난민연구 네트워크, 이민정책연구원과 UNHCR이 후원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번역 관련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미 통번역대학원에서 법무부의 난민 통역교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UNHCR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난민이나 이주민들의 생활 상담을 이 기구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기초적인 통역 자원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의 통역들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통역들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는데,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의 언어에 있어서 우리 외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리고 보고서를 번역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원들을 좀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교회에 법무부의 이제 이민정책과라든가 이민정책 과장님이 저희 외대 출신이셔서 굉장히 협조적이신데, 이런 분들이나 한국이민학회 같은 학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외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공동 사업을 제안하는 거, 그러니까 국제기구로부터의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기브 앤 테이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는 것들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충적 난민 수용 사업에서 난민 유학생들을 수용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엔 난민기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대에서도 이 난민 유학생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또 우리 학생들이 유엔 난민기구에서 인턴십이나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맞교환의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한번 MOU를 맺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 동대문구나 용인시와 이주 청소년 학생 사회통합 위한 삼각협력, 이런 것들은 또 IOM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이 국제기구와 연계된 학교 전체적인 차원의 협력 모델로 한번 발전시키는 것들이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로 디그리 구성 요소로 저희 정외과에서는 이 수업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민청이 국내에서 설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활용해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까지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이주와 난민 문제를 다루는 영역까지 장기적으로 한번 발전시켜 볼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도할 것인가 또 있고, 또 하나는 국제기구 공공기관 협력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NGO들이나 그 국제 NGO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협력 분야에는 다소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공공기관 국제기구 연계 사업을 하면서 NGO들, 특히 국제 NGO나 국내 NGO들과도 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좀 이제 문호를 열어주시면 더 능동적이고 유연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근 교수님 사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창의융합사회 교과목 운영 사례를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남윤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의 남윤호라고 합니다. 예, 최원근 교수님 이제 뒤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정치 외교 좀 진지한 좀 토픽을 다뤘다면은 저는 이제 좀 학생들의 어떤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된 좀 비교적 가벼운 어떤 주제의 그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뭐 학생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캡스톤 디자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에 2022년도에 부임해가지고 교내 구성원들 및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바이오메디컬 공학부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BM이란 어떤 과인지 좀 소개를 드리고자 좀 첨부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메디컬에 대해서는 친숙한데 이 뒤에 붙어 있는 엔지니어링 좀 공학에 대해서 약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주로 생명공학, 또 의료, 제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학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무게를 좀 두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내리기 나름인데요. 많이들 하는 얘기로 매핑을 하고 컨트롤을 하고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그 대상이 진이기도 하고 티슈이기도 하고 올건 시스템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휴먼 브레인을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제가 그림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이제 밑에 있는 그림들이 요즘에 많이들 나오는 미래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기술을 다루고 이러한 어떤 기술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인 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이제 네이처의 자매지인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저널에 보면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의 어떤 리서치 토픽들을 이 정도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규모에서 이러한 모든 토픽들을 다룬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또 이러한 분야의 인재를 좀 양성하는데 좀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료나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이런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유전체와 관련된 시스템 바이올로지와 관련된 이런 개인 맞춤형 정밀 위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그런 분야를 다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바이스, 장비, 그러니까 이미징이나 어떤 측정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저희 학과의 어떤 중점 분야를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메디컬 공학학부의 교육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다른 데서 가져온 거긴 한데요.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학부 과정에서도 이제 실습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진과의 소통,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실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러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학부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어떤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바이오메디컬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시스템 바이올로지나 뭐 메디컬 디바이스 등 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어떤 트랙들을 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트랙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4학년 졸업을 앞서서 이제 BME 캡스톤 디자인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이제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뭐 그런 교육 과정이 되기를 좀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히 또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선은 3학년 2학기 때 1학점짜리 기초 과목을 먼저 수강을 하게 합니다. 그럼 1학점짜리 기초 과목에서는 한 학기 동안 이제 팀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지도 교수를 선정을 하고,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하는 이제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학년 1학기 때 이제 캡스톤 디자인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진행하고 중간 발표 그리고 최종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과물을 바탕으로 이제 4학년 2학기 때에는 졸업 논문을 제출을 하는 것으로 뭐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학과의 이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의 어떤 역사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저희 학과가 이제 2016년도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캡스톤 디자인이 시행된 연도가 2019년도이더라고요. 첫 번째 4학년이 2019년도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 학과 정원이 35명 정도였었는데 뭐 남학생들이 군대를 가고 하니까 뭐 4학년 학생이 뭐 10명 남짓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이제 캡스톤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작년도가 이제 대면으로 진행되는 전원이 참석하는 좀 본격적인 캡스톤 수업이 진행된 뭐 첫 학기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캡스톤 디자인 실습의 어떤 교과목 운영 목표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뭐 결국 이제 학생을 위한 어떤 과목이 된다고 하면은 뭐 마지막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취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뭐 학생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실습 경험, 역량 향상,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결국에 이제 학부 과정에서 습득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뭐 저희가 보건, 의료 분야의 현실적인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유무형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연구 분석 과제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제품을 좀 제작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을 뭐 권장을 하고 또 시제품 제작이 이제 도움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좀 기술 분야에서는 이제 오픈소스 그리고 생성형 AI와 같은 툴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학부 수준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물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잘했다 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면은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좀 그런 인식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좀 시대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뭐 매뉴팩처링이라던가 이제 프로그래밍에 좀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글씨가 작아가지고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유명한 챗 GPT한테 뭐 내가 심전도 신호를 측정해가지고 인공지능 뭐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수면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 싶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비교적 틀리지 않게 필요한 재료들, 도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연결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지 코드까지도 제법 괜찮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구현만 잘해도 좀 잘했다, 뭐 훌륭하다, 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구현이 조금 쉬운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의 좀 인식들이 좀 생기고 있고, 그런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이제 어떤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 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매우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뭐 제가 좀 학생 때부터 좀 뭐 즐겨 좀 그러니까 제 뭐 책상 위에 붙여놓던 뭐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파인만이라고 하는 분이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죠. 사실은 1번에 있는 그 문제를 이제 적는 이제 그런 write down the problem이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제가 학부 때만 해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문제를 잘 푸는 거, 그런 스킬만 익혀도 취업도 잘 되고 또 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부 과정에서도 좀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찾아내고 뭐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학생이 원하는 문제 풀 수도 있고요. 뭐 가족이나 친구, 뭐 주변의 어떤 문제 또는 사회적인 뭐 환경과 관련된 문제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어떤 진로나 취업을 생각하면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최신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좀 풀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노출, 그 환경들에 대한 노출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좀 논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논문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시제품 제작이라던가 좀 현실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뭐 전시회, 박람회, 뭐 특허 아니면은 뭐 다른 학교의 학생들은 무엇을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학생들이 좀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또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배들이 뭐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뭐 2021년도부터 발표 영상이라던가 디지털 포스터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뭐 그 주제 선정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그 유형의 그 캡스톤 디자인 학생들이 뭐 진행을 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연구 분석을 하는 그 주제를 선택한 팀이 5팀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제작 6팀, 그리고 하드웨어 제작이 9팀 정도였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하드웨어 제작이라고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제작이 대부분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와 뭐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 뭐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뭔가 또 하고자 하면 필요한 게 이제 장비, 그리고 돈, 그리고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험 실습, 뭐, 피해 지원이라던가, 뭐, 집행 같은 것들이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 이제 캡스톤 수업을 위해서 뭐 학과의 실험 실습비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학과의 실험 실습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미리 좀 집행을 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좀 절차가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혁신 지원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유연하게 집행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학생들이 좀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 장비 같은 경우에 뭐 학생들이 이제 진행하는 거를 보니까 가장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뭐 3D 프린팅이나 뭐 고성능의 어떤 GPU 서버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뭐 결국에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린다는 거,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혁신 교과목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좀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학기 중에 어떤 실험 실습비 어떤 집행하는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 발표를 통해서는 그 대부분 이제 그 시제품을 만드는 학생들이 첫 시제품의 첫 번째 버전을 만들게 하여가지고 이 결과에 대한 어떤 공개 및 문제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 발표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공개 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전체 학년 학생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좀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어떤 흥미도 갖고 또 발표하는 학생들도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행사를 추진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뭐 저희 전체 학생들의 한 절반 이상이 참여를 해가지고 뭐 좀 다과도 나누면서 좀 여러 가지 또 선후배 간의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우수팀들이 선정이 되긴 했는데요. 이 중에 한 팀인
이제 그 첫 번째 포스터의 주인공이 아마 다음 발표에 어떻게 실제로 진행을 했는지 잘 소개해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그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사후 관리 및 이제 후속 지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1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막상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학생들도 최종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제품을 개선한다거나 뭐 특허 출원, 뭐 학회 발표, 공모전 참가, 뭐 더 나아가서 창업까지 뭐 이런 부분들의 연결을 독려하고 좀 관련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뭐 공모전 관련해서 뭐 제가 그 작년에 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기 뭐 제임스 다인실이라고 하고 하는 뭐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 사장님이죠. CEO죠. 창립자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 전부터 이제 이런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 홍익대학교 학부 학생들이 그 전체 우승을 했더라고요. 좀 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우승을 하였는데요. 이제 뭐 조만간 이제 저희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에서 뭐 이런 어떤 신문 기사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생이 원하는 캡스톤 디자인, 학생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을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윤호 교수님 사례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방금 남윤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BME 캡스톤 디자인 실습 과목을 수강하면서 수행한 프로젝트를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박민정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혁신성과 공유 포럼에서 창의, 융합, 사회교과목 운영 학생 사례 발표를 맡게 된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박민정입니다. 앞선 남윤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캡스톤 디자인 수업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번 학기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이자 제가 오늘 진행할 발표할 제목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iOS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개요, 혁신 사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의 자세한 사항들, 이후에 진행된 캡스톤의 포스터 발표, 그리고 학부생 입장에서 생각한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입니다. 처음 개요에서는 혁신 교과문 지원 사업으로 저희 학과에서 진행된 과목, 그 안에서의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된 개념을 소개하며 아이디어의 구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혁신 교과목 지원 사업 학과 프로그램으로 저희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는 BME 캡스톤 디자인 실습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저희 팀은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건강 데이터를 사용해 업데이트되는 iOS 앱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때 캡스톤이란 돌기둥이나 담 위 등 건축물의 정점에 놓인 장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학부 과정 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삼아 정점에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업적 또는 성취를 내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혁신 교과목 지원 사업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헬스케어 앱을 개발하고 미니 포스터를 제작해 발표회 또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에서도 언급했던 디지털 트윈이란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머신러닝, 추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돕는 객체 또는 시스템의 가상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실제 현실 세계와 똑같은 클론을 디지털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제 저희 컨디션에 따라 아바타가 업데이트되는 형태를 띱니다. 두 번째로 헬스케어입니다. 이는 개인의 수면, 운동, 스트레스 지수, 면역력, 피로도 정도를 체크한 등 개인의 정보들을 체크해 관리하는 의미로 그날의 컨디션 상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건강과 개인 맞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대의 트렌드에 맞추어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OS입니다. iOS는 애플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로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스위프트, C, 어셈블리어, C++, 오브젝티브 C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는 아이폰 및 맥북 디바이스 이용을 고려하여 이번에 iOS 기반 앱을 구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iOS 앱 개발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iOS의 프로그래밍 언어 스위프트를 공부하기 위해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구비한 책과 강의로 스터디를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다르게 iOS 앱 개발 환경은 엑스코드인데요. 이는 애플이 개발한 맥 OS의 개발 툴 모음입니다. 엑스코드는 사용자로 하여금 애플 플랫폼 어디서나 앱 개발 테스트가 가능하게 하며 애플의 다양한 키트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스위프트 UI는 모든 애플 플랫폼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스위프트 UI가 개발되기 이전 기존의 iOS 앱은 스토리보드와 UI 키트로 진행되었는데요. 스위프트 UI는 기초 개발자가 보다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는 이번에 스위프트 UI로 앱 개발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앱의 서비스 조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 팝업되는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3가지 큰 서비스가 구현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로 이는 개인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바타를 통해 시각적으로 자신의 면역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바타는 저희가 설정한 면역력 알고리즘 기반으로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화면으로 건강 기사와 정신건강 테스트 등 자신의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알고리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피로도와 면역력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피로도와 같은 경우에는 수면 시간, 수면에 든 시간, 스트레스를 각각 35, 30, 35% 비율로 점수를 주어 계산합니다. 이후 면역력은 그날의 날씨와 사용자의 나이, 그리고 계산된 피로도를 각각 33, 33, 34%로 수치화해 계산합니다. 다음과 같은 인풋 값들은 최대한 사람의 피로도와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정해 임의의 값으로 저희가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초기 저희 앱의 구상으로 피그마를 통해 실체화해 보았습니다. 앱의 설명 화면과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메인 화면, 그리고 피로도와 면역력을 알려주는 아바타 화면입니다. 이후 실제로 앱을 구현한 중간 과정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을 설명하는 화면 대신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팝업 창을 만들어 사용자의 설정 값을 넣어준 후 맨 오른쪽 화면과 같이 메인 화면을 띄우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수면과 운동을 선택할 경우에는 중간 화면과 같이 수면 데이터와 운동 데이터가 쌓이는 화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최종 앱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구상한 개인정보 화면 입력하면 이후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운데 아바타 탭을 선택할 경우 입력된 정보 기반으로 면역력이 계산되어 아바타 주변에 바운더리가 생겨 자신의 면역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는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으며 운동과 데이터 탭을 통해 건강 정보를 입력 및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로 자신의 정신건강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단에는 메인 화면, 아바타 화면,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탭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기사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건강 관련 기사가 입력되어 있어 사용자가 건강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컨디션을 넣는 버튼을 클릭할 경우 건강 정보를 입력하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수면 상태 및 스트레스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 컨디션 체크에 활용되는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메인 화면의 컨디션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의 컨디션 정보를 일주일 단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 또한 제공됩니다. 컨디션 정보는 수면 시각, 수면 시간, 스트레스, 피로도로 바 형태로 시각화되어 있어 사용자가 상대적인 정보 또한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운동 종류와 시간, 유산소, 무산소 여부를 체크하는 등 자신의 운동 정보 또한 입력하여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의 하단에 위치한 정신건강 테스트는 기존에 사용되는 정신건강 테스트를 기반으로 간단한 설문을 통해 사용자에게 불안증,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앱 하단에 위치한 탭바에 아바타 탭으로 이동할 경우 성별에 따른 아바타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바타 주위에는 다음과 같이 주황색 바운더리가 생기는데요. 이는 면역력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건강정보, 날씨정보 등을 활용해 예측된 면역력으로 면역력 정도와 아바타 주위의 원의 크기는 비례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인데요. 강연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시연 영상은 따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QR을 통해 구글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저희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방식은 팀별 부스를 통해 발표하는 해외 공대 캡스톤을 간략화한 형식이었는데요. 미니 포스터를 제작해 찾아온 학부생에게 포스터를 기반으로 연구 설명 및 시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혁신 교과목 지원 싸움으로 진행된 캡스톤 디자인 실습으로 저희는 여러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포스터를 발표하기 전 그리고 발표를 한 후로 나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를 발표 전 미니 포스터를 제작하며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행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구조 및 목표를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는데요. 또한 프로젝트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보며 개인의 포트폴리오 면에서 경험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후 사회 진출 시 개인의 경쟁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이후에는 자신이 진행한 연구를 어필하며 설명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포스터 발표 형식은 학부생 대상으로 투표도 같이 진행하여 학부생의 호응과 참여도 유도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해보지 않은 사람의 눈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연구를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팀들의 연구들을 살펴보며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가 다르더라도 상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전달력 있는 발표 방식을 보며 상호 발전 및 성장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생 시점에서 이번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캡스톤의 모든 팀들이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학부생의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받는 입장으로 이후에 지원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해 봅니다.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 프로젝트 초기에 필요한 물품 신청을 거의 대부분 받았는데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제가 변경되거나 계획이 수정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물품이 계속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하게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무척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기 시작 이후 중간 및 마지막 단계에도 학생들의 필요가 있다면 물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학생들의 프로젝트 계획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필요 물품이 확립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물품 신청 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구매 가능 영역의 확대입니다.
여러 팀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 팀의 프로젝트 규모는 매우 다양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중심인 팀은 큰 물품이 필요가 없었으나 하드웨어 중심의 팀들은 필요한 물품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상이하였는데요. 이번 사업이 진행된 경우 팀마다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의 지원은 약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구매 가능 영역을 확대해 학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부음입니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학생들 또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피드백은 이전의 방식을 보완하여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용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통해 피드백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주최자는 다양한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수집해 이후에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 사업을 진행한 이후 간단한 구글 폼이나 설문 이벤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혁신 교과목 개발 및 지원 분야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미정 학생 사례 발표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표가 이제 끝났고요. 세션 1의 발표들이 질의응답을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이걸 잠시 준비하는 동안 화면을 참고하셔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혁신교과목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세 분에게 들어보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짧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기조사장님. 네. 예,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최원근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실 이거는 그 수업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발표하신 거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건데요. 여기 그 계속 이주민이랑 난민이랑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커리큘럼을 보면은 거의 난민 중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주민과 난민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엔 조금 다른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수업에서는 난민에 주로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뭔가 있으신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주민이라고 할 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경제적인 뭐 목적을 위한 것이든 학업을 위한 것이든 뭐 여러 가지,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자발성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난민이라고 할 때는 원래는 이제 난민은 난민 협약에서 규정된 굉장히 협소한 개념 정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난민이라고 하면은 강제 이주민, 그래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해서 뭐 내전이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권에 대한 침해, 박해라든가, 뭐 최근에는 이제 아직 그 국제법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민들도 난민으로 포함해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주민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한 부분으로 강제 이주민, 난민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짜놓은 커리큘럼은 사실 유엔 난민기구와의 협력을 1차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민 문제에 굉장히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주민으로 다루면 조금 정외과 수업에서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사회, 문화, 인류학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관점까지 다 들어가야 돼서 이주민을 다 다루기는 죄송합니다. 조금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는 특성상 힘든 부분이 있다. 근데 난민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발생 원인이나 과정이나 결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제 정치적인 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저희 학과의 특성상 난민이 더 교육 커리큘럼을 짜기가 집중적으로 짜기가 좋은데, 저희가
그 부수적으로 좀 첨언을 드리면 이제 법무부의 이민정책 그 과장님이 저희 외대 중국어과 출신이신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외대 정도의 학풍과 자원을 가진 학교면 이 전문적 이주와 난민을 다 포괄하는 석사 프로그램까지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주와 난민을 같이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까지 발전시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사전에 지금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최원근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어서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사전 질문해 주신 분의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서 임혜정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교과목을 개발하실 때 가장 고려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뭐라고 답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 그 교과목을 개발하면서 염두에 뒀던 것 중에 하나는 확장성이라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을 통해서 대학원 프로그램까지 한번 발전시켜 볼 수 있는 첫 계단 스텝으로 좀 생각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저희 정외과에서 마이크로 디그리 사업으로 이 과목 교과목이 포함된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사업으로 좀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확장성과 더불어서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인턴십이나 대외 활동 같은 영역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이제 저희 그 남윤호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캡스톤 디자인을 정외과 수업이나 사회과학적 수업이 잘 쓰진 않는데 캡스톤 디자인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얼핏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확장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남윤호 교수님께도 사전 질문이 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캡스톤 디자인 실습에서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학생들이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선정할 때 기업체의 참여와 요구 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의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 특히 이제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학 연계 캡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체의 어떤 회사들과 매칭을 해가지고 캡스톤을 진행하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것들에 또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는 이제 학생이 스스로 좀 주제를 좀 찾아보는 훈련을 하고 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위로기기를 개발하는 회사, 아니면 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 아니면 병원에서 실제 위로 행위를 보는 의사,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지 계속 그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매칭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그런 어떤 캡스톤 디자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은 일부 팀에 대해서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을 더 확장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좀 스스로 하는 것을 중점을 줄 것인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박민정 학생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주제 발표, 중간 발표, 최종 발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선정했던 주제에서 최종 발표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개선되었던 내용과 지도 교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부터 계속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앱을 만드는 것은 이제 주제는 변경되지 않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앱 개발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녹아내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면 이제 생체적인 정보 또한 넣어서 이제 그 아바타가 실제로 진짜 나인가인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서 이제 그런 방면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따라서 교수님과 같이 이제 몇 차례 이제 중간 발표와 최종 발표 전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약간 관리에 중점을 맞춰서 그 앱을 이제 구현해보고 이제 동적 아바타로 이제 성별이나 이제 그 아바타가 지니는 주변 환경은 최대한 이제 개인과 맞춰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앱을 결국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에 답변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고 잠시 10분간 휴식한 후에 곧 이어서 이동혁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